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자영업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심각 자영업 침체가 아니라 몰락의 서막. 자영업자 몰락위기 지원대책 시급. 한숨 커지는 자영업자. 위기의 자영업 언제까지 대출 연장으로 버틸 수 있나. 요즘 자영업에 대해 검색하면 위와 같이 부정적이고 암울한 제목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었지만 아주 잠깐 훈풍이 불었을 뿐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현재가 더 심각해졌죠. 사실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공실에다 폐업에다 임대가 붙어있는 부동산은 이제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기사 내용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탄과 그들이 겪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죠. 일례로 전주에서 작은 선술집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황 속에 어렵게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생계형 대출로 지금까지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왔는데 이젠 이마저도 바닥이 드러났다. 부산에서 자동차 보증수리 사업을 하는 김씨도 비슷한 말을 했죠. 지금 진짜 심각하다.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는 물론 우리 같은 중소 자영업자들도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지방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도 공실로 넘쳐나고 잘 되는 지역도 잘 들여다보면 공실이 아니어도 금방금방 가게가 생겨나고 사라지죠.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절반이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했고 2023년 5월에는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56%나 증가했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경기도 안 좋다는 말이고 소상공인 절반이 월 100만원도 못 올린다는 것은 알바생보다 못 번다는 말이죠. 실제로 최근에 나온 자영업자 다큐들을 보면 전부 가게를 운영하며 밤에는 대리기사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 정보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335만 8,499명의 개인 사업자가 받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09조 6,658억 원인데 이는 미국 국방부 예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사실 사업 규모가 작든 크든 대출과 사업은 뗄 수 없는 것이기도 하기에 대출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액이 27조 3,833억 원에 이르는데 1년 새 무려 49.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부채의 질도 좋지 않죠.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즉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수입도 적은데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물가 금리까지 인상되자 가계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 10%는 사업으로 번 돈을 대출 원금과 이자에 모두 충당하고 매장 운영비와 생활비를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놓이죠. 10%는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10%는 단순히 전체에서가 아닌 몰락으로 인해 엄청난 폐업을 한 상태에서 버티고 버틴 장사가 사실상 그래도 좀 되던 자영업자 중 10%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지금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죠.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 또한 급격히 늘어나면서 2023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걸까요? 왜 침체가 아니라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된 걸까요? 자영업 몰락의 시작은 모두가 예상하시다시피 코로나19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5월에는 경기도, 인천, 서울 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영업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단행하였죠.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 구분, 집합 제한, 면적당 인원수 규모, 집합금지 시간 등 이 모든 것을 정부는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말했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 폐쇄와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여기다 매일매일 변하는 방역 수칙까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변덕스러운 변화였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순간순간 매출과 생계의 변화였죠.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혼란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는 없고 자영업자들은 헐값에 가게를 팔아넘기거나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해졌죠. 코로나19 시기 단행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고 매출이 급감하자 자영업자들은 직원
물건을 내보내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 간신히 가게를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시장에 더 큰 혼란을 가져왔죠. 정확히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진행된 것이었지만 시장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임금을 줄이려 노력했죠. 직접 일하는 건 양반이었고 대부분은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을 썼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일 하루에 1일분의 임금을 주어야 하기에 3-4시간씩만 알바생을 쓰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 가게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전부 알바생이 다른 광경도 흔해졌죠. 쫓겨난 직원들,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직원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높은 국가이죠. 이들의 소비가 줄어드니 소비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래도 혼란이었지 몰락은 아니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듯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되었거든요. 여러분도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배달이죠. 한국은 유례없는 배달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예 배달 전용 업장이 생겨날 정도였으니까요. 여기다 국가에서 지원금도 주었으니 버틸 사람은 버텼습니다. 당장 장사가 안 되더라도 곧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버텼고요. 모두가 침체이지 몰락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4월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팬데믹이 끝난 후에는 고물가 고금리라는 새로운 터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물가로 원재료 값은 다 올랐고 불가피하게 가격 상승을 했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손님의 절대적인 숫자가 반토막이 났죠. 가계 보증금과 임대료, 대출 이자까지 오르면서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자영업 폐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싼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한 것도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죠. 이쯤 되면 모든 문제가 코로나19 탓이자 경기가 안 좋아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영업 실패는 몰락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팬데믹이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했을 뿐 그 전부터 대한민국 자영업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거든요. 우선 여러분은 한국의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은 평균 13%입니다. 이것도 말이 평균이지 보통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 낮죠. 미국은 6%, 일본은 8%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5% 정도가 자영업자이죠.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한국 순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자영업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고도 볼 수 있죠. 한국 근로자의 종착지는 치킨집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소리는 아닌 겁니다. 사실 한국이 여행지이거나 아니더라도 내수시장이 크다면 괜찮습니다. 내수시장이 크다고 해도 위험 요소이기는 하지만 버티기는 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내수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애초에 한국 자영업시장은 과잉이고 포화 상태라는 말이죠. 게다가 현재 한국 자영업에서의 경쟁은 공정하고 조화로운 규범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그저 무분별한 밥그릇 뺏기 경쟁, 상대방 죽이기 경쟁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왕 카스테라, 벌집 아이스크림, 치즈 등갈비, 그리고 현재 마라탕과 탕후루에 이르기까지 특정 음식이 좀 유행하고 잘 된다 싶으면 그 가게가 동네 우죽순 생겨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둘씩 사라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특별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 없이도 인기 있는 분야, 인기 있는 지역에 진입하여 경쟁을 벌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상당수가 망해서 떨어져 나가는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른바 따라하기식 창업의 맹점입니다. 이건 한국인의 소비 특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유독 유행, 즉 남들이 먹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해보자가 강하죠. 그래서 유행하는 가게를 보면 당장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 너도 나도 차리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은 빨리 창업해서 매출이 높을 때 빨리 가게를 넘기고 떠나버리는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회사뿐이죠. 빨리 가게를 넘긴 자영업자는 또 새로운 자영업을 할 건데 이때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가게 위기가 옵니다. 과한 경쟁, 포화 상태 따라하기, 금방 뜨고 식는 유행을 따라가는 창업, 즉 한국은 자영업자들이 실패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죠. 또 내가 올해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잘 된다 싶으면 주변에 비슷한 가게가 우후죽순 생기거든요. 레시피는 뭐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나오고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으로 후려치며 경쟁하러 들어오면 답이 없죠. 진짜 특별한 무언가가 없으면 한국에서 자영업을 오래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을 예로 보면 일단 미국은 식당을 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진입장벽입니다. 서류의 자격증에 거의 회사를 차리는 수준이죠. 보통 식당을 차리는데 평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은 가게를 차려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뭐 딱히 규제 같은 게 없습니다. 금방금방 다 되죠. 극단적인 예로 서울의 커피집은 약 4만 개 정도 됩니다. 뉴욕은 약 3천 개 정도이죠. 인구는 비슷한데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자영업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준비 부족입니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44만 8천 명 중 사업 준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84.7%에 달했습니다. 사업 준비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인 자영업자는 49.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요. 자영업에서 대표적인 게 음식점이기는 하지만 비단 음식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펜션, 정육점, 안경점, 페인트, 고물상, PC방, 목욕탕, 당구장, 헬스장 뿐만 아니라 개인 세무사, 개업의사, 개업변호사, 개업약사, 개업공인중개사 전부 자영업입니다. 전문 직종을 포함한 통계에서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주변의 상권, 사업성, 수익성, 경영, 사업계획, 경제 지식 없이 묻지마 창업을 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죠. 경험이 없는 대다수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단편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 확률도 높은 겁니다. 만약 준비 기간이 길고 자영업들의 퀄리티가 높다면 이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될 텐데 너도 나도 다 금방금방 창업하니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개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원래부터 한국 자영업 시장에는 문제가 존재했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방치혹은 어렵사리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이 맞물리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해결되냐? 해결되는 듯 보이겠죠. 하지만 또다시 반복될 문제입니다. 방법은 하나죠. 근본적인 문제인 자영업자 비율을 낮추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좌우 가리지 않고 이때까지 한국에서 나왔던 대책은 전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밖에 없었죠. 카드 수수료를 보조해 준다던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만들어 준다던가 순간적으로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실 의미가 없는 정책들이죠. 한국 정부가 몰라서 이런 대책을 내세운 걸까요? 아닙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 한국 경제에 부담이다. 언젠가 폭탄처럼 터질 거고 도미노처럼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말은 언론에서도 매번 나오던 말인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책을 세우기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당장 20% 정도 되는 자영업자를 반으로 줄인다는 건 다 그만하라는 소리이고 인구의 20%인데 과감한 대책은 인구 20%의 표를 전부 버리겠다는 말과 같으니 힘들죠. 만약 한다고 해도 당장 나머지 10%는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까지 생각하면 골치 아픈 일입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좀 과대 해석해서 말하면 대한민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죠. 자영업이 몰락한다면 당연히 한국 경제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파는 도미노처럼 몰아칠 테죠. 상당한 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자연스럽게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이 힘들어지며 사람들은 잘려나가고 중산층도 위태로워지겠죠. 이후로는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 문제와 사회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테고요. 정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죠. 대책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